북곽선생. 매미 소리를 벗하며 늘 평화로운 정읍 마을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도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학식이 매우 뛰어난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북곽선생. 정읍 마을 북쪽에 살고 있던 북곽선생은 학문이 높고 덕이 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 마을을 찾아오는 젊은이가 많았다. 어느 날이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그 위에 집신을 두어 켤레 끼어 매단 두 젊은이가 정읍 마을 어귀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를 본 젊은이들은 반갑다는 듯 나무 있는 대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이제 다 온 것 같으니 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세. 그러세. 느티나무가 어찌나 큰지 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기둥감이로군 그래. 누가 아니래. 한 700년은 실이 무겁겠는걸. 아까는 멀리서 이 나무의 잎이 꺽지게 우거진 것을 보고 작은 동산이 있는 줄 알았지 않은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한 나무의 그늘이 이리 넓기는 힘들지. 누가 아니래. 공자나 맹자의 학문이 지금까지 우리를 학문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무의 그늘도 온 동네를 덮을 듯하군. 참, 그건 그렇고 대체 북곽 선생님 댁은 어디쯤 될까? 제대로 찾아온 건지 또 제대로 찾아봤다 해도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실지는 알 수가 없으니 원. 글쎄, 근심이 되기는 하네만 우선 북곽 선생님 댁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더운 날 북곽 선생님 문화에서 그를 깨우치겠다고 찾아왔는데 설마 내쫓으기야 하시려고. 성의를 봐서라도 거둬주시지 않겠어? 글쎄, 그래만 주신다면 찾아온 보람도 있고 부모님 뵐 면목도 있겠는데. 두 젊은이는 느티나무 밑에 짐을 벗어놓고 땀을 식히면서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느티나무와 마을 안에 엎드려 있는 몇 채의 기와집을 훑어보았다. 자, 이제 가보세. 그나저나 어느 댁이 북곽 선생님 댁인 줄 알아야 가지. 북곽 선생님이니까 북쪽에 있는 집이겠지. 그러고 보니 이 마을은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모르겠군 그래. 한낮이라 태양은 바로 머리 위에 있고. 젊은이들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사람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대낮에 뭐 북두칠성이라도 뜬단 말인가? 그러지 말고 저기 오는 저 아이한테 북곽 선생님 댁을 물어보고 가세. 그럴까? 젊은이들은 두 어린 아이가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다. 예. 낯선 젊은이가 말을 걸자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이마에 얼굴빛이 까무잡잡한 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너희들 혹시 이 마을에 사시는 북곽 선생님을 아니? 알지요. 한 동네 사는데 그 댁을 몰릴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댁을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그 아이는 손으로 마을 끝에 있는 기와집을 가리키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가 가리킨 기와집은 향나무와 살구나무, 밤나무 가지에 절반은 묻혀 있다시피 했다. 반만 드러난 용마름만 슬쩍 살펴보아도 상당한 부잣집임을 금세 눈치챌 수 있었다.
그 선생님 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젊은이들이 은근하게 물었다. 많지요. 참 많아요. 아이는 좀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꾸하고는 그냥 가려고 했다.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 주었으면 싶었지만 그런 것까지 따질 처지는 못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미 두어 걸음 떼어놓은 아이를 붙잡기라도 할 듯이 한 젊은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젊은이들을 훑어보면서 대꾸했다. 아저씨들처럼 학문을 익혀 과거 보려는 사람들도 오고요. 또 북곽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이지요. 그분은 이 동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은 등불처럼 온 마을에 빛나고 모든 이들이 그분을 존경한답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잠잠코 있던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이가 서슴없이 말했다. 그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유명하시니? 젊은이가 다시 물었다. 가르침을 받으러 오신다면서 그분이 연세도 모르고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당돌한 말에 젊은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그러게 말이다. 내 말을 들으니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구나. 두 젊은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쑥스럽게 웃었다. 북곽 선생님의 연세는 40세예요. 하지만 말씀과 행동은 공자와 맹자의 학문에 조금 더 뒤지지 않을 정도지요. 그리고 아주 위엄있고 언제나 모범이 되는 행동만 하시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답니다. 나이가 좀 든 아이는 마치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듯 무척이나 신이 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노력하셨기에 그럴까? 한 젊은이가 흥미롭다는 듯이 약간 웃는 표정으로 물었다. 만권의 서적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공자와 맹자의 학문은 죄다 북각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의 학문의 깊이는 저희들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정말 내 말을 듣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로구나. 그랬기에 우리들도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지 않았겠니? 다른 마을에서도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가까운 고을의 수령이나 관찰사들도 꼭 인사를 드리러 와요. 아, 그래?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면 우리도 괜히 문전에서 인사를 못 드리고 쫓겨나는 게 아닐까? 글쎄, 두 젊은이는 굳어진 얼굴로 근심 걱정을 하였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의 인푼으로 보건대 찾아오는 손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대접할 리가 없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안심이로구나.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다면 손수 지으신 책도 많겠구나. 한 젊은이가 내친김에 궁금증을 다 풀어놓았다. 북곽 선생 댁에 찾아가기 전에 그에 대해 미리 알아둘 것을 다 알아 들어가겠다는 심산에서였다. 그럼요. 북곽 선생님은 손수 책도 많이 쓰셨대요. 그분은 책 짓는데도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구경의 뜻에 당신 자신의 뜻을 덧붙이거나 해석을 쉽게 한 책을 한 15,000권이나 쓰셨대요. 뭐? 15,000권? 그것은 거짓말이다. 설마.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분량이지요. 그러니 그분의 이름이 온 나라 안에 유명해진 것 아니겠어요? 글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로군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네. 그런데 아까 구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구경이 뭔지나 아니? 젊은이들은 설마 아이가 구경에 대해 알까 싶었는지 슬쩍 떠보았다. 저도 구경의 책들을 다 읽지 못했지만 구경이라 함은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 효경, 논어, 맹자, 주례의 9가지 경서를 말하지요. 나이가 든 아이는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는 멋쩍어 했다. 뜻밖에도 자신있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젊은이들은 말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대단하신 북곽 선생님이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학식이 깊고 인품이 뛰어날수록 겸손하게 숨어 살려는 선비의 미덕을 지니셨군. 맞아. 그러고 보니 북곽 선생이야말로 이 정읍이란 마을의 희망이고 태양이 아닐 수 없군 그래.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스승은 제대로 찾아온 셈이야. 어서 가서 인사드리세. 그러지. 얘들아, 고맙다. 앞으로 종종 만나자. 두 젊은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괴나리 보쯤을 지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북곽 선생 댁을 향했다. 두 아이가 일러준 대로 북곽 선생은 이 정읍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며 그에게서 학문과 덕을 배웠다. 북두 칠성이 된 7 쌍둥이. 옛날 옛적 하늘나라 칠성인과 땅나라 옥녀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았지요. 남들은 딸 낳고 아들 낳고 잘도 낳는데 우리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 신랑님께 공이라도 드려봅시다. 부부는 뒤뜰에 단을 쌓고 공을 들였어요. 공 들인 지 3달 열흘째 되는 날 옥녀 부인이 꿈을 꾸니 하늘에서 별 7개가 차례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치마폭에 고이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곧 배가 불러오더니 9달, 10달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내리 7을 낳았지요. 아들 7 쌍둥이를 낳은 거지요. 그걸 보고 아버지 칠성님이 그만 기겁을 해 아이고 부인, 나는 저 7 아들을 못 키우겠소. 쌀 없어 못 키우고 옷 없어 못 키우겠소. 하고는 그 길로 훌쩍 하늘나라로 가서 새장가를 들었지요. 한편 옥녀 부인은 남편이 갈 때 도포자락을 찢어 몰래 장롱 속에 숨겨두었지요. 7 쌍둥이는 쑥쑥 잘도 자랐지요. 첫돌이 되니 말을 하고 3살 되니 글을 알고 5살 되니 활을 쏘고 7살 되니 말을 타고 9살 되니 못하는 일이 없었지요. 하루는 7 쌍둥이가 글방에 갔다 오더니 옥녀 부인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우리더러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니 속상합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칠성님인데 너희 7 낳은 뒤로 쌀 없고 옷 없어 못 키우겠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새장가를 들었단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옥녀 부인은 7 아들에게 바지 저고리 7벌, 버선과 미트리 7켤레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롱 속에 숨겨둔 도포 조각도
꺼내 주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거든 이것을 보여드려라. 7 쌍둥이는 도포 조각을 품에 넣고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 길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지요. 땅나라 옥녀 부인에게 장가 들었다가 7 쌍둥이 낳았다고 하늘나라로 올라와 세장가든 칠성님은 어디에 삽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묵고 다니니 누가 가르쳐 주더래요. 저기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이 칠성님 집이란다. 그 기와집을 찾아가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밥 얻으러 온 줄 알고 밥을 갖다 주었지요. 그래도 안 받았지요. 돈 얻으러 온 줄 알고 돈을 갖다 줬어요. 안 받았지요. 그걸 보고 일꾼들이 칠성님께 일렀어요. 밖에 웬 7 아이들이 와 있는데 밥을 줘도 싫다, 옷을 줘도 싫다, 돈을 줘도 싫다 합니다. 그 아이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집으로 들어가니 칠성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디 사는 누구인데 내 집에 왔느냐? 저희들은 땅나라에 사는 7 쌍둥이로 칠성님과 옥녀 부인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인 걸 어찌 믿겠느냐? 이것을 맞춰보십시오. 품속에서 도포 조각을 꺼내 칠성님께 주었어요. 칠성님이 자기도 도포자락 찢어진 곳에 대어보니 꼭 들어 맞았지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반갑게 맞아들여 함께 살았지요. 7 쌍둥이는 칠성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냈어요. 맛난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며 뒤뜰 독서당에 독선생 모셔놓고 글공부를 했지요. 모두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았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요. 그 덕에 아버지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지요. 그것을 본 후실 부인이 우라병이 나서 밤낮으로 끙끙 앓았어요. 하루는 칠성님이 와서 보고 물었지요. 부인, 이게 웬일이요? 약을 지어오리까? 의원을 불러오리까? 약도 의원도 필요 없으니 건너마을 점쟁이한테 가서 접이나 쳐보시오. 칠성님이 채비를 하는 동안 후실 부인이 먼저 점쟁이를 찾아가 구슬렸어요. 칠성님이 점 보러 오거든 다른 말은 말고 땅나라에서 온 7 인간을 없애야 병이 낫는다고 하게. 나는 그런 점은 못 치겠소. 후실 부인이 가지고 간 황금 백금을 내놓으며 여러 번 구슬리니 점쟁이도 그만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칠성님이 점쟁이를 찾아가 물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네요. 그 병에는 굿도 경도 소용없습니다. 땅나라에서 온 인간을 없애야 병이 낫습니다.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이구, 이 일을 어쩔 거나. 아들을 살리자니 아내가 죽고 아내를 살리자니 아들이 죽는구나. 마침 7 아들이 마중을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없어져서 새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7 쌍둥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산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나 잘 곳이 있나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사슴 7마리가 와서 먹을 것도 물어다 주고 따뜻이 품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갔지요. 7 쌍둥이가 집을 나가고 3년이 지난 뒤 후실 부인은 아이들이 다 죽었겠지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내 병이 다 나았으니 7 아들 한이라도 풀게 씻긴 굿이나 해보자. 그때 한 나무꾼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면서 혼잣말로 흥얼거렸어요. 불쌍하다 칠성님네 7 아들, 세 아들 살리려고 집을 나가더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새어머니는 병이 나 씻긴 굿 한다는데 살았으면 몸이 가고 죽었으면 넋이라도 가서 보자. 7 쌍둥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 나간 7 아들, 새어머니 병에 다 나았다기에 돌아왔습니다. 후실 부인은 놀라고 칠성님은 반겨 물었지요. 너희들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거든 손가락에 피를 내어 물에 넣어보아라. 쟁반에 물을 떠넣고 7 아들이 손가락에 피를 내어 떨어뜨리니 잘 섞였어요. 칠성님도 손가락에 피를 내어 떨어뜨려 보니 한데 잘 섞였지요. 너희들이 사람임에 틀림없고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후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분하여 팔짝팔짝 뛰다가 그만 개구리가 되었어요. 개구리가 돼서도 분을 못 이기고 제풀에 꾸불텅꾸불텅 하다가 그만 뱀이 됐어요. 뱀이 돼서도 속이 안 풀려 땅에 몸을 대고 비비적 대다가 그만 두더지가 되고 말았어요. 7 쌍둥이는 그 길로 어머니 옥녀 부인을 찾아 땅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옥녀 부인은 아들, 남편 기다리다 지쳐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답니다. 7 아들은 연못가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울었어요. 이래 밤낮을 울자 물속에서 푸른 옷 입은 용궁 청지기가 나왔어요. 너희들은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저희가 늦게 돌아온 탓에 어머니가 연못에 몸을 던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웁니다. 청지기가 허락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연못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7 쌍둥이가 어머니 곁에 앉아 이래 밤낮을 빌자 환생꽃 5 송이가 너울너울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받아 차례로 어머니 몸 위에 올려놨지요. 뼈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뼈가 살고 살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살이 살고 피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피가 살고 숨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숨이 살고 넋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넋이 살아났지요. 아이고, 내가 긴 잠을 잤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았지요. 7 쌍둥이는 어머니 옥녀 부인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칠성님이 기뻐하며 7 아들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9 식구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원이 풀렸으니 다른 원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별이 되어 밤하늘을 지켜라. 7 아들은 밤하늘에 나아가 반짝반짝 빛나는 북두 칠성이 되었어요. 칠성님과 옥녀 부인은
천일성, 태일성이 되어 오늘도 7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효자가 된 아들. 옛날 깊은 산골 외딴집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말 못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지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검은 머리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지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기동이라 지었어요. 부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 기동이를 키웠지요. 불면 꺼질까 지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기동이 입에 먼저 넣어 주었지요.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 골라 눕힐 정도였어요. 부부는 기동이가 하도 귀여워 곧잘 장난을 쳤지요. 기동아, 어머니 때려라. 기동이는 아장아장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바닥으로 찰싹 어머니 뺨을 때렸지요. 아이고, 아야야야.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체 하면 기동이는 재미가 나 까르르 웃었지요.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지요. 기동아, 가서 아버지 때려라. 기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같은 주먹으로 꽁 때렸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파라.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기동이는 신이나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지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기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었지만 속은 때때옷 입었던 어릴 적 그대로였지요.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어요. 겨울 아랫목도 여름 윗목도 다 제 차지였지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4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지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렸어요.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어디 견뎌내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귀덩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로만 알았지요. 보고 배울 이웃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해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기동이는 제 잘못을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노. 어느 날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 생각해 보니 참 난처한 거예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헛간이든 처맘이시든 밤이슬만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해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지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찜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렸어요. 아이쿠, 그만 때려라.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요.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모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거지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이를 제가 잠시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거예요.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어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네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귀동이는 어리둥절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여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여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지요.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강여자는 일을 하러 들에 나가고 강여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우러 나갔어요. 집에는 강여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기동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강여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어요. 아이고,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노.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강여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강여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의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하고 기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을 했지요. 할머니, 그거 저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 들더니 호박밭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귀덩이는 얼떨떨하기만 했지요. 오광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 옳지.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다니.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강여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한 거예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하지 뭐예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푹 고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들에 갔던 강여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씨암탉을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덕이가 대신 받아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니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동이는 생각했어요.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강여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줘서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여자의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지요.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귀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귀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까지 깔아드리고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되었지요. 그 이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어요. 에이그,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하였지요. 그러니 어디 시집갈 데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잘 거두어 주었지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옳지, 옳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준매를 서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위에 사는 멍청 처녀를 색시로 삼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헤헤헤,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드디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지요.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 각시는 연지 곤지 찢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지요.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린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안 그런가? 아하, 정말 그렇군요. 멍청 각시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지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 마을까지 갔어요. 얼라리 꼴라리 똥 부자래요. 똥 부자래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이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지요.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어요.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허허, 저 거지 상거지네가 걸음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 부자가 언제 농부자가 될꼬? 허허허.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저 걸음 한 삼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걸음값이라니요?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주었어요.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네 걸음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어요.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 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 각시는 해벌쭉 웃었지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 각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어요. 이리야, 이리야.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어요. 멍청 각시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지요.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어요.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지요.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겠지요.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지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지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곳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글해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 각시,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어머니와 금덩어리. 옛날 어느 부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장이 열린 날 최씨 부인은 아들들을 데리고 장터로 갔어요. 이야, 새 책이다. 빨리 가서 읽어야지. 책을 본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최씨 부인은 오늘도 두 아들과 함께 책을 사갔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에서 허드른 일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해도 아이들 책만큼은 꼭 사갔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빗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 소리는 왠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듣고 보니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들려왔습니다. 탕탕 새소리 같기도 하고 퉁퉁 북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땅속에 뭐가 묻혀있나? 최씨 부인은 소리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에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땅속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금덩어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묻어두었을까? 여기에다 왜 묻어둔 걸까? 이 금덩이는 언제 묻혀 있었던 거야? 금덩이만 있으면 최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바느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금덩어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최씨 부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금덩어리를 다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루에 올라가 바느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일찍부터 최씨 부인은 이삿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요? 여기는 너희들이 공부할 것이 못 된다. 다른 데로 가자꾸나. 세상에,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집을 왜 떠나는 걸까요? 최씨 부인이 떠난 집에 박씨 부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박씨 부인도 최씨 부인처럼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지요. 낮에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박씨 부인은 마루에서 빗소리를 듣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응? 땅속에 뭐가 묻혀있나? 박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다 말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아니, 금덩이잖아. 이렇게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었다니. 아니, 이게 웬일이람? 아, 이게 웬 행운이야. 박씨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얘들아, 나와서 이것 좀 보렴. 이제 우린 부자란다.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박씨 부인은 금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초가집은 허물어 버리고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지요. 창고에는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하인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비단옷까지 해 입혔지요. 하지만 변두리 오두막으로 이사를 간 최씨 부인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지요. 두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씨 부인이 키운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고 큰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두 아들 모두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할 뿐더러 효자로도 명성이 자자했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두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운 어머니를 높이 칭찬했지요. 어느 날 두 아들은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 봄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두 아들이 꽃구경을 시켜드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예전에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기가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은 예전과 달리 커다란 기와집이었지만 왠지 허름하고 초라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병든 노파가 혼자 누워서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었지요. 노파를 한참 바라보던 최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씨 부인 아니십니까? 두 아들은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누워있나요? 그러자 박씨 부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당에서 금덩어리를 캤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자로 살았지요.
하지만 두 아들이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더니 결국은 둘 다 게으름뱅이의 노름꾼이 되고 말았지 뭡니까? 금덩어리가 이렇게 화를 불러오고 말았답니다. 최씨 부인이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집 마당에 금덩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최씨 부인과 두 아들 세 사람은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웃으며 걸었답니다. 꾀돌이와 도둑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꾀돌이라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꾀돌이의 아버지는 어느 날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꾀돌이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기르던 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꾀돌아, 도둑대를 조심해야 한다. 이웃집 오서방도 지난 장날에 떼고개를 넘다가 도둑대에게 돈을 몽땅 빼앗겼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꾀돌이는 소를 몰고 부지런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에 간 꾀돌이는 소를 판 돈으로 호박을 5개를 샀습니다. 5개 가운데 1개는 일부러 썩은 호박으로 골라 샀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겼습니다. 꾀돌이가 떼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둑대가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 가진 거라고는 호박 5개뿐인걸요. 겨우 호박밖에 없단 말이냐? 게다가 하나는 썩은 거잖아. 옛다. 썩은 호박은 내가 가져라. 도둑들은 성한 호박 4개만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꾀돌이는 썩은 호박 속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는 길에 도둑들을 만났지 뭐예요. 하지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가져왔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이 꼬마의 꾀에 우리가 속았군. 꾀돌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도둑 두목이 몰래 꾀돌이를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를 속인 건 괘씸하지만 내 꾀가 쓸만하니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우리 일을 도와야 한다. 두목은 밧줄로 꾀돌이를 꽁꽁 묶어 도둑 소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꾀돌이는 도둑 소굴에 살면서 도둑들에게 쉽게 도둑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꾀돌이 덕분에 도둑 소굴에는 도둑질해 온 값진 물건들이 점점 쌓여갔지요. 두목은 꾀돌이가 도망갈까봐 부활을 시켜 늘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병이 더 심해지신 것은 아닐까? 꾀돌이는 혼자서 앓고 계실 아버지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꾀돌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부하들 가운데 닭 울음소리와 여우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꾀돌이의 말에
두목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떼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어서야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겨울이라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뜸해지는데 두목님은 제 꾀만 믿으세요. 꾀돌이가 두목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꾀돌이는 두목이 뽑은 도둑 2명과 함께 부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깜깜한 한밤중에 닭울음 소리를, 환한 대낮에는 여우 울음소리를 각각 내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닭이 울고 대낮에 여우가 울다니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는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도둑 소굴로 들어온 꾀돌이는 두목에게 장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도둑에게 할 일을 설명해주고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온 점쟁이라오. 혹시 어젯밤 이 마을에 닭이 울지 않았소? 마을로 내려간 도둑은 장님 흉내를 내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대낮에 여우가 운 일은 없었어? 아이고,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쪽집게 같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알려줄 것이 있어. 도둑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오. 그러니 하루 동안 모두 이웃 마을로 피해 있으시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웃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 사이 도둑들은 부자 마을을 몽땅 털었습니다. 으하하하하,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우리 복덩이로구나. 두목은 그 뒤로 꾀돌이를 무척 아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꾀돌이가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에게 붙잡혀 꽁꽁 묶였을 때 쉽게 밧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뭐? 정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배워야지. 두목은 신이 나서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먼저 밧줄로 다른 사람을 나무에 꽁꽁 묶어보세요. 아무도 풀지 못할 만큼 단단히 묶어야 해요. 도둑들은 차례대로 나무에 꽁꽁 묶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목도 나무에 단단히 묶였지요. 자, 이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밧줄을 풀 수 있는지 다들 생각해보고 계세요. 제가 곧 돌아와서 밧줄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도둑 소굴을 빠져나온 꾀돌이는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털었던 도둑들을 제가 잡아놓았어요. 어서 저와 함께 가세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도둑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원님은 꾀돌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원님은 꾀돌이를 앞세우고 포졸들과 함께 도둑 소굴로 달려갔습니다. 나무에 꽁꽁 묶여있던 도둑들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포졸들은 도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데 모아 밧줄로 묶은 다음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도둑들을 잡은 꾀돌이는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렸습니다. 그 뒤로 떼고개에는 도둑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그것을 지나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